네,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 가지고 왔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첫 대질 조사 진행했는데요. 한편 검찰은 유동규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공소 사실에선 제외돼서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박주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연일 소환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오는 모습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받은 두 분 누구라고 언급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아침에 오시나요? 네, 뵙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시죠. 다치십니다. 조심하십시오. 이야기가 엇갈리니까 대질 조사 받으신 거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안 맞으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커피 한 잔씩 사드릴게요. 오늘은 요 정도 하시죠. 너무 힘들어서요. 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조금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분은 없어요. 그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분은 제 건데 왜 그거는 네? 제 건 천화동에 와는 제 거라고. 50억 원 두 분한테 주신 거 맞으세요? 50억 원 거론됐던 인물 중에 지금 얘기 나오는 사람 다 맞나요? 대질 조사는 남욱 변호사랑 1대1로 이루어졌나요? 대질 조사 누구랑 받으셨어요? 예,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검찰 조사받고 나오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남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고 김만배 씨는 기존에 밝혔던 입장을 그대로 번복하는 수준의 답변들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대질 조사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캐물었을까요? 네, 지금 4인방이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아마 이해관계가 일치를 했을 텐데 일단 네. 이제 수사가 개시된 이상 이제 이해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예. 지금 방금은 보신 것처럼 그분에 대한 존재만 해도 김만배 씨는 전면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분은 유전본부장이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렇게 검찰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특히 뇌물 공여와 관련해서 이 각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인 간의 의견이 달라지고 있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물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뇌물 공여 혐의에 있어서 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했을지 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분배를 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논의를 했을지 이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물었을 겁니다. 예. 네, 이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언급된 그분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 변호사가요, 앞서 입국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술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진술이 약간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국에 들어와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입국 전 인터뷰에서는 사실은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은 서로 형동생하는 사이라서 이렇게 그분이라고 지칭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에 네. 입장이 아예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라고 부르는 걸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언론에서는 이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제3자, 그러니까 윗선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이번 검찰 진술에서는 이게 그분이 유 전 본부장이 맞다 이렇게 진술해서 검찰은 앞으로도 이 진술이 바뀐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진술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게 거짓말인지, 어떤 게 진실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제 검찰이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할 텐데 두 사람의 구속 여부 관련해서 좀 저희가 짚어본다면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과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이고 더불어서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만약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면 어떤 핵심적인 증거를 보강한다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증거 중에는 물적 증거나 어떤 진술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강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근시일 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사유를 보면 배임 혐의, 특히 배임에 대해서는 아직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예. 그럼 당연히 보완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보완 증거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어제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 그 기소한 공소장을 보면 배임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유 전 본부장의 배임과 김만배 씨의 배임
배임은 사실은 맞물려 있는 부분이에요. 예. 이 성남시가 이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이 민간에게 뭐 부당하게 이익을 많이 몰아줬다. 예. 이게 사실 배임의 핵심인데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지금 공소장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예. 반대로 해석하면 아직 검찰에서는 이 배임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라든지 확실한 증거가 아직 덜 확보가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또다시 기각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보강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재청구는 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한편 검찰이요 유동규 전 본부장 재판에 넘겼는데 저희가 공소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봤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2013년쯤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 3억 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앞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요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었는데 이 내용은 제외가 됐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줄기인 배임 혐의는요.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강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4,040억 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소 1,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기재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뇌물 관련 혐의가 먼저 적용이 되고 또 배임 혐의가 제외된 배경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 김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었고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도 배임이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미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사안을 보고도 좀 해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추가 공범 관계라든지 추가 자료를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밝혔긴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뇌물죄와 배임은 사실은 맞물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유 전 본부장의 이 뇌물 혐의를 잘 보면 이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이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편의를 봐달라 이런 명목으로 이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돈을 받은 거는 뇌물이지만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편의를 봐준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은 배임이거든요. 그래서 뇌물과 배임은 사실은 서로 전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분리해서 기소하는 건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금 검찰의 입장을 보고 과연 검찰이 이 배임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과연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일각에서는 윗선과 관련해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여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아무튼 검찰이 신중론을 택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대장동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인지 지금 과정을 들여다본다면 의문점이 남아있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이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랐다라면서 혐의를 전면적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영학 녹취록 내용도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인데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사실 검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는 사실 이 녹취록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자들은 이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하는 주장 자체가 썩 설득력 있지는 않아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전에 말을 했냐면 녹취하는 걸 알고 있어서 오히려 과장해서 부풀려 말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흘렸다. 했는데 근데 보통 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녹취를 하는 걸 알면 오히려 되게 주춤하게 되는데 그걸 과장해서 말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이번 유 전 본부장 측의 이 설명도 사실은 썩 설득력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유 전 본부장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유 전 본부장은 성격이 굉장히 유약해서 네. 뇌물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이 많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 이 뭐 왜 700억에 대해서 그거를 수긍을 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가 수백억을 줄 것처럼 말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라도 얻으려면 이게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범으로 몰렸다라고 하는 건데 예. 앞뒤가 사실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이 성격이 유약해서 이 뇌물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이 많았다라고 하면서도 이 수백억 얘기를 하니까 맞장구 쳐줘야지 어느 정도는 이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맞장구를 쳐줬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설득력은 없는데 예. 다만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하면 본인이 이걸 맞장구 쳐서 주범으로 몰렸다
틀렸다. 그걸 반대로 해석했을 때는 또 다른 주범이 있다라고도 사실 그런 뉘앙스를 표한 거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예. 이 부분도 추가적인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검찰이 어제 성남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 만에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남아 있겠냐, 뒷북이다, 맹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초리가 좀 많습니다. 이 수사의 의지가 과연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성남시청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비서실과 성남시장을 빠뜨렸어요. 그리고 네. 그 성남시청의 정보통신관, 그러니까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도 이 이메일 계정을 성남시장과 이 정책실장에 대한 이 이메일 계정을 빠뜨렸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대장동 개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 혐의에 관련해서는 이걸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이 모두 다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었을 거고 예. 결국엔 성남시 관계자들, 좀 더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거에 대해서 관여를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지가 그 부분인데 예. 그런데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 같은 게 늦어지면서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거냐. 그리고 그 많은 기간을 두면서 그 사이에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보통 이제 네.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뭔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압수수색 대상들이 전혀 그 예상하지 못하게끔 수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한두 차례가 아니라 지금 5번째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물론 이제 여러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이거를 동일하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5차 압수수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뒷북이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비교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하는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최적의 효과를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기회도 최소화해야 되고 횟수도 최소화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성남시청을 특히 성남시장의 방을 압수수색한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에서부터 언제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추궁당할 정도로 한다라는 거는 예. 사실 이건 강제 수사로서의 의의를 사실은 이탈한 것보다 마찬가지거든요. 강제 수사라는 건 기습적으로 그리고 예. 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최소화를 해서 최적의 효과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몇 번째를 하면서 여러 차례를 이제 압수수색은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계속 빼놓고 하면서 사실은 신용은 보여지고 결국에는 그 사이에 많은 증거들이 인멸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검찰이 어떤 부분 집중해서 조사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이 뇌물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그동안 곽상도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받은 50억에 대해서 퇴직금이고 또 산재성으로 받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본인이 이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관련된 문화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걸 잘 처리하면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근데 공교롭게 이 대장동 개발이 시행되고 있던 시절에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 문체부 그 소속위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이 편의를 봐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아들에 대한 이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나와 있는 증거들 뭐 문화재와 관련된 문화재청도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증거들이 뇌물로 볼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수사가 들어갈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제도 아들에 대한 추궁을 했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까지만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큐브 함께했는데요. 박주희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